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세이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호모 사피엔스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두 장밖에 남지 않아서요. 빨리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장 진화의 문턱을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16장 왜 인간이었을까인데요. 이 보니까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세 장이 이 책의 결론이면서 가장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왜 인간이었을까?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문턱을 넘어 문화가 주도하는 유전적 진화의 긴 여정으로 들어선 존재는 왜 우리 계통이었을까? 이 과정은 왜 최근 수백만 년 사이에야 시작되었을까? 왜 천만 년 전이나 2억 년 전에는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른 종들은 비슷한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궤도를 겪지 않았을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종은 뇌와 몸이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에 의해 다듬어져 온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케빈 릴런드, 앤드루 화이트, 카럴 판 스하익과 동료들 같은 생물학자와 영장류학자가 주장해왔듯이 뇌의 진화적 확장은 수많은 종 안에서 도구 사용이나 먹이 선별 따위의 유용한 행동을 개체군 너머로 전파시키는 사회적 학습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개별적 경험, 행동적 유연성, 사회적 학습을 어떻게든 조합함으로써 뇌가 큰 동물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며 생소한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아이고, 또 정견이가 또. 아이고, 이놈아, 일로 와. 아이고, 가만 있어. 일로 와. 그래, 정견이도 아빠하고 같이 책 보자. 아빠하고 같이 독서하자. 뇌가 큰 종은 행동을 혁신하는 빈도도 높고 사회적 학습도 더 많이 한다. 큰 뇌는 발달과 프로그램 작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접근법은 왜 큰 뇌를 가진 종은 아동기가 길고 수명도 긴 경향이 있는지도 설명한다. 그렇군요. 뇌가 큰 종이 수명이 긴 경향이 있다. 거북이는 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뇌가 크면 자손에게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게 아동기가 길어야 한다. 어머니의 수명도 길어야 어머니가 이 긴 아동기 동안 자식을 돌보면서도 자식을 더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종은 왜 어떤 종은 다른 종보다 뇌가 큰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화 과정이 만들어내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주 특별하니 걱정하지 말라. 다른 어떤 현생 중에도 없는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자기 촉매적인 문화 유전자 상호작용을 촉발함으로써 우리의 유전적 진화를 강력하게 주도해 왔다. 다른 종들이 이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일종의 시동 문제에 있을 것이다. 시동 문제. 시동이 걸리다 할 때 시동인 것 같습니다.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는 일단 굴러가기만 하면 문화적 학습을 위해 설계되고 준비된 더 큰 뇌를 지어 프로그램을 짜놓는 비용을 지급하고도 남을 적응적 도구, 기법, 노하우로 가득 찬 풍요로운 문화적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저 바깥에 문화적으로 습득할 게 별로 없을 테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학습 없이 개인이 예컨대 시행착오를 통해 혼자 힘으로 배우려 노력함으로써 배울 수 있을 만큼 단순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뇌의 크기나 복잡성이 큰 편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뇌를 발달시키고 프로그램을 짜 넣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뇌 확장 비용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자연 선택은 동물의 개별적 비사회적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개별적 학습은 주변에 배울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개체가 하나도 없는 사회적 학습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혁신과 행동적 유연성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내용이 쉽지 않아요. 이것은 게다가 자연 선택은 개체가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개별적 학습에 기생하는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학습도 개선한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 학습에서 개체는 다른 개체 주위를 맴돌다가 도구나 자원에 노출되지만 발견한 그 도구의 사용법이나 그 자원에 접근하는 법은 스스로 알아낸다. 자연 선택이 개별적 학습에 작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형태의 사회적 학습을 일정한 정도로 부산물로서 증가시킨다. 따라서 시동 문제란 초기에는 더 큰 뇌라는 비용을 지불할 만큼 누적된 것이 없었을 터이므로 누적적인 문화가 유전적 진화를 주도하기 시작할 만큼 존재하는 조건이 드물다는 뜻이다. 만약 누적된 것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장 적응적인 투자는 개별적 학습을 개선하는 데 있을 것이고 사회적 학습 또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이 사회적 학습의 향상을 선호하려면 문화적으로 배울 게 많아야 하지만 당신이 사회적 학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저 바깥에 활용할 축적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시동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든 축적된 노하우를 다른 개체들의 마음과 행동에 쏟아부어서 개별적 학습만으로는 설사 그것이 간단한 사회적 학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해도 훨씬 더 나은 사회적 학습자들을 따라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시동 문제는 실질적으로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를 하는 다른 종이 보이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 그것은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고속도로로 올라서는 편안한 진화적 진입 경사로 대신해 건너야 할 루비콘 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엔진에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느냐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해낸 최선의 설명을 막무가내로 나간다. 현재까지의 증거와 균형이 맞기는 하지만 인간의 진화에 대한 이 관점은 너무도 새로워서 아직 이론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들도 있다. 수많은 훌륭한 동료들이 훗날에 피할 수 없는 실수들을 바로 잡아주리라 확신한다. 그래요. 한번 막무가내로 자기의 이론을 펼쳐보겠다고 합니다. 두 길이 서로 얽혀 다리를 놓는다. 시동 문제를 돌아가는 진화 경로에는 두 갈래가 있다. 첫째, 언급했듯이 뇌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도 어떻게 한 종의 문화적 목록의 크기와 복잡성을 늘릴 수 있다면 세상에는 남에게서 배울 만한 적응적인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 학습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습득할 것이 저 밖에 이미 넘쳐나기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더 큰 뇌의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그 비용의 일부는 사실상 어머니가 물게 된다. 어머니는 자식이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커진 뇌를 부팅하는 동안 더 오래도록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경로가 모두 중요했으며 서로를 보강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림 16-1A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경로인 노하우 경로에 있는 주요한 인과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16-1B는 그 위에 사회성 보육 경로를 더 씌운 것이다. 복잡하네요. 이 그림들은 주요한 인과관계만 그린 것이므로 앞으로 설명할 관계들 가운데 일부는 그림에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 먼저 땅에서 사는 큰 영장류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논의한 다음 여기에 포식과 집단 간 경쟁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변동하는 환경을 들여올 것이다. 그림에서 선명하게 강조한 이 세 가지 외부 요인이 우리의 서로 얽힌 두 경로를 통해 달리는 진화 과정을 촉발했다. 이제 이 두 경로를 살펴보자. 땅에서 사는 큰 영장류는 더 커다란 문화적 축적물을 생산한다. 영장류가 손을 진화시킨 것은 이동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먹고 나무에 매달려 돌아다니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온 순간 손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여러 가능성이 생겼다. 일부 영장류의 경우는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많은 유형의 도구와 더 복잡한 도구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학습에 의한 그 기량들의 더 넓은 확산을 촉진한다. 육상 생활의 이점은 간단하다. 땅에서는 자유로운 양손으로 곤충, 경과, 돌, 막대기, 갈대, 잡초, 다양한 나뭇잎, 물 따위 더 많은 유형의 자원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양손과 다양한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고안하거나 도구 또는 단계가 여러 필요한 절차를 생각해내기가 더 힘들다. 반쯤 땅에서 사는 침팬지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진다. 침팬지들이 땅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절차는 나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다. 그리고 이들의 몇 안 되는 복잡한 나무 위 도구들은 땅에서 먼저 개발해서 사용된 것을 개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땅에서는 개별 학습자들이 더 많은 개체들과 더 쉽게 시야의 방해를 덜 받고 접촉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땅에서 다른 개체 주위를 맴돌면 개별적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다른 개체들이 주변에 남겨둔 도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장류는 그런 것을 얼른 집어서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무에서는 도구가 대개 땅으로 떨어져 버려서 나무에 사는 다른 개체들의 학습을 촉발하지 못한다. 육상생활의 이점은 현생 영장류들이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격려나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야생에서의 자연실험 과정과 사육되는 영장류와의 비교 과정이 둘 다 포함된다. 예컨대 원숭이는 대체로 도구를 쓰지 않지만 억지로 나무가 거의 없는 서식지로 들어가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면 도구를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육되는 오랑우탄은 야생 오랑우탄보다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도구를 더 자주 사용하며 더 복잡한 도구를 만든다. 이것은 주로 나무에서 거주하는 오랑우탄의 도구가 땅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팬지의 도구보다 대체로 덜 복잡한 이유를 설명한다.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효과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다른 영장류에 비해 큰 유인원이 이미 갖고 있는 이점들을 그러니까 예컨대 도구 만드는 법을 알아냄으로써 더 증가시킨다. 따라서 다른 것이 모두 동등하다면 큰 뇌를 가진 영장류는 훌륭한 사회적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을 더 많이 알아내고 더 큰 뇌를 가진 동시에 땅에서 사는 영장류는 그처럼 유용한 것을 더욱더 많이 발생시킨다. 우리는 지금 자연 선택이 더 크고 문화적인 뇌를 선호하는 만큼이나 자기 집단에 속한 다른 개체들의 행동 안에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을 조건을 살펴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조상의 것으로 짐작되는 화석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500만 년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440만 년 전 무렵 아프리카에는 뇌의 크기가 침팬지만 하거나 조금 더 작으면서 땅에서 걷는데도 능숙하고 나무를 오르는데도 능숙한 유인원들이 있었다. 뇌의 크기와 육상 생활을 근거로 예측하자면 이 유인원은 훌륭한 개별적 학습자인 동시에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침팬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엿한 학습된 행동과 기량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다른 요인이 이 지상에 사는 유인원 뇌의 크기를 침팬지의 것과 비슷하게 증가시키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유인원이 육상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이유로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도구도 많을 테니 문화적 세계도 침팬지에게서 관찰되는 것보다 더 풍부하리라 예측할 것이다. 육상 생활이 문화적 목록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6-1A에 화살표 A와 B로 그려져 있다. 화살표 C는 땅 위에서 다른 개체들이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이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노하우에 미칠 영향을 보여준다. 뇌가 큰 유인원은 제한적으로나마 사회적 학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은 개별적 학습을 선호하는 선택의 부산물로서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학습을 위한 노하우와 기회가 많아지면 개체들이 사회적 학습을 써서
이 상황을 이용할 능력을 키워주는 유전자를 선호하는 자연 선택의 강도가 커질 것이다. 향상된 사회적 학습은 결국 더 큰 뇌와 더 긴 아동기를 요구한다. 점선 D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대먹임고리를 동그란 화살표는 자기 촉매 반응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렵죠? 저도 뭐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으면서도 뭐 이 어려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포식은 더 큰 집단을 선호하고 더 큰 집단은 더 커다란 문화적 축적물을 선호한다. 나무는 영장류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는 장소이므로 육상 생활의 증가는 이 유인원들을 포식자의 눈에 띌 위험에 더 많이 노출시켰을 것이다. 아프리카에 살던 우리의 초기 유인원 조상은 오늘날 밀림에 사는 어떤 유인원보다도 먹잇감으로서 실질적으로 더 커다란 위험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 당시 대형 육식 동물의 수와 종류는 오늘날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사자, 표범, 치타, 하이에나 말고도 커다란 검치를 지닌 고양이과 동물이 여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둘은 사자 크기였고 하나는 아마도 무성한 초목에서 하는 매복 사냥이 전문이었을 것이다. 늑대를 닮은 들개를 비롯해 아직까지 살고 있는 하이에나 종도 때를 지어 사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수도 많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10장의 침팬지 예에서 보았듯이 다른 유인원 집단도 포식자의 위협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끼리 과일나무, 최근에 잡은 큰 포획물, 방어 가능한 동굴, 귀중한 석기, 채석장에 접근할 권리를 놓고 경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여러 종이 보이므로 다른 유인원 종의 먹잇감이 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른다. 포식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포유류는 더 큰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행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가 모여 있으면 안전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더 많은 시간을 땅에서 보내게 된 우리 옛 조상들도 방어 전술로서 더 큰 집단을 형성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6-1A EF 경로가 이를 보여준다. 더 큰 집단은 더 많은 혁신과 생각을 발생시키고 퍼뜨리고 보존했기 때문에 이 방어 전략의 부산물이었던 더 큰 집단은 도구 모음, 기량, 학습된 노하우 결집체의 크기와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림 16-1A에서 이를 화살표 G로 보여준다. 같은 효과를 더 부채질하면서 포식자에게서 받는 압력은 개체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넓게 흩어지는 현생 유인원에게서 보이는 행동도 억제했을 수 있다. 흩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집단 안의 어린 유인원은 더 많은 개체들과 더 집중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효과에 의해 도구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찾고 추출하고 가공하는 법과 물 구하는 법을 포함한 국지적 노하우 유형의 수와 복잡성이 증가함으로써 이 문화적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고 조직화하고 재전달하는 데에 더 능숙한 뇌의 형성을 선호하는 선택압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배울 더 큰 뇌와 더 긴 발달 기간, 그러니까 아동기를 선호했을 것이다.
아동기가니까 더 길어졌을 것이란 뜻이죠. 급변하는 환경 조건은 더 많은 사회적 학습을 선호한다. 위와 같은 진화 과정이 펼쳐지는 동안 기후 변화는 환경 조건을 더 빨리 요동치게 하고 있었다. 진화 과정의 수학적 모형은 환경이 안정을 잃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변하기 시작하면 개별적 학습보다 사회적 학습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약 300만 년 전 이후로 점점 심해졌고 약 1만 년 전까지 체계적으로 순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더 춥고 건조해지면서 숲, 호수, 사바나, 산림지대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함에 따라 기후 요동이 사회적 학습을 선호하는 선택압을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환경은 3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 사이에 사회적 학습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에 처음으로 박차를 가했고 이때 우리 속이 나타났다. 이 발길질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종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우리 계통이 루비콘강을 건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발길질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고 있는 진화 과정을 들여다보자. 정연아, 편안해? 응? 저기 편안해? 정연아, 침대 가서 혼자서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않아? 어? 사회성 보육 경로 요동치는 환경을 더 큰 육상 집단이 만들어내는 더 풍요로운 문화적 목록과 결합하면 결정적 문턱을 넘기에 충분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남아있다. 더 큰 뇌를 가진 영장류를 만들어내려면 어미는 새끼가 성장하면서 그 모든 사회적 학습을 하고 문화적인 공용 노하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동안 임신, 수유와 새끼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이는 새끼들이 배우는 동안 새끼들 하나하나를 더 오래 돌볼 수 있도록 어미가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터울을 넓혀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이루려면 어미는 더 오래 살아야 할 테고 그러지 않으면 일생 동안 새끼를 덜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생 유인원에게서 자연 선택이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침팬지 어미는 5년 동안 젖을 먹여야 하므로 다음 출산까지 5에서 6년의 간격을 둔다. 이 문제는 이 간격이 너무 긴 종은 성체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가뭄, 질병, 홍수, 기근과 같은 충격들이 닥치면 개체군이 그 충격에서 충분히 빨리 회복되지 못해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개체군이 집단을 유지하려면 암컷들이 평균 3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어느 가뭄이 갑자기 평균 사망 연령을 20세까지 낮춰버린다면 그 개체군은 줄어들기 시작할 테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연 선택은 개체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뇌의 크기를 끌어올리는 동안 종을 멸종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종 보존을 위해 어미는 점점 더 오랜 시간 새끼를 돌봐야 하고 그런 어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연 선택은 뇌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한다. 현대 유인원은 이 한계에 부닥쳤을 수 있다. 그러나 우회로가 있다. 다른 개체들이 어미가 새끼 키우는 일을 돕는 것이다.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어미는 터울을 그렇게 멀리 띄울 필요도 혼자 힘으로 충분한 열량을 얻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 계통에서는 개체 집단들이 커져서 사회적 학습에 좀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한 순간 이 해결책으로 가는 진화적 경로가 열렸다. 이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샀는데 그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을 해야 그 집단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발전하고 진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짝 결속, 사회적 학습, 그리고 가족, 집단의 크기와 국지적 자원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늘어나면 수컷과 암컷 모두 짝 결속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만약 16-1b에 보이는 집단의 크기의 효과에 초점을 먼저 그림 16-1b에 보이는 집단 크기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자. 많은 종에서 수컷은 가능한 한 많은 암컷과 가능한 한 많은 짝짓기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수컷들에게 맞서 완력이나 강압을 사용한다. 한 수컷의 권력 서열은 그의 짝짓기 성공과 장기적 적응도를 예측하는 1차적 변수다. 그러나 집단 내 수컷의 밀도가 높아지면 수컷들이 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더 많은 암컷을 주시해야 하므로 권력을 사용해서 얻는 보상이 줄어든다. 이럴 때 커진 집단에서 더 심해진 경쟁을 고려해 수컷이 취할 수 있는 한 전략이 짝 결속이다. 9장에서 설명했듯이 짝 결속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서 수컷은 고기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암컷과 암컷의 새끼를 보호해 줌으로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암컷의 새끼를 보살펴 줌으로써 암컷과 지속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 대신에 암컷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우선권과 함께 암컷의 주기에 관한 더 믿을 만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암컷이 수태할 수 있는 때를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수컷이 적어도 때때로 암컷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남녀의 관계는. 자, 짝 결속의 등장에 집단의 크기가 미치는 효과를 뒷받침하는 흥미진진한 증거는 10장에서 논의한 응고고 침팬지 집단의 경우에서 수집되어 왔다.
응고고 집단은 전형적인 야생 침팬지 집단보다 이상할 정도로 큰 집단이다. 아마 집단이 커지면서 격렬하게 경쟁한 탓이겠지만 이들의 넓은 영토에 걸쳐 수컷과 암컷의 이동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일부 암수가 짝을 지어 돌아다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침팬지는 짝결속을 하지 않는 동물로 악명이 높으므로 기이한 일이다. 유전적 연구는 이렇게 결속한 수컷들이 함께 있던 암컷이 낳은 새끼의 우연적 아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비교적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 짝들은 비교적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경향이 있고 서로 털을 골라주었다. 이러한 관계의 효과는 오래 가서 예컨대 한 수컷은 16년에 걸쳐 어느 암컷의 새끼 4마리 가운데 3마리의 야비가 되었다. 수컷은 약 4분의 1만이 이러한 결속 행동에 참여한 반면 암컷은 약 절반이 참여했다. 이 공동체에는 암컷보다 수컷이 더 많다. 놀라울 것도 없이 이러한 관계 형성 전략을 사용한 수컷은 권력자가 아니었고 권력 서열은 변함없이 수컷의 적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도 이러한 관점은 집단이 커질 때 짝결속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군요. 침팬지 사회 중에 일부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군요. 일부는 그러니까 짝을 이뤄 살고 일부는 집단으로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않으면서 생식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암컷 집단이 있고 수컷 집단이 난교를 거쳐서 뭐 이렇게 새끼들을 낳고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유인원의 사회적 학습 능력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사회적 학습은 수컷이 암컷에게 같이 있을 일종의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올 것임을 의미한다. 심폐지 사회에서 수컷은 자신의 고향 집단, 자라난 곳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암컷은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에서 온다. 족배혼 같은 건가요? 수컷 침팬지는 어미의 섭식 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연히 자기네 영토 안에서 먹이를 찾을 때와 장소를 비롯해 그것을 끄집어내는 법에 관한 정보들을 어미를 통해 습득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노련한 수컷과 어울림으로써 암컷은 그의 국지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학습 기량을 갖추고 있고 암컷이 다른 집단에서 들어오는 종의 수컷은 제공할 뭔가 그러니까 국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암컷은 자라는 동안 사회적 학습에 각별히 능했던 수컷을 고른 다음 수컷이 제공하는 국지적 지식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그 수컷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 뛰어난 놈을 고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컷이 이주민인 커다란 집단에서 암컷은 상시적인 보호나 먹이 따위와 더불어 국지적 지식을 입수함으로써 짝 결속에서 이익을 얻을 테고, 수컷은 수컷 간의 격렬한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짝 결속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학습에 각별히 뛰어난 수컷은 양질의 국지적 지식을 얻으려는 암컷들이 선호할 것이므로 파격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침팬지나 인간이나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네요. 많이 아는 게 이게 힘이고 권력이고 뭐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포식은 더 크고 덜 흩어진 집단의 진화를 선호하며, 이는 차례로 높아진 개체 밀도와 국지적 지식의 사회적 계승에 대한 응답으로 짝 결속 전략의 확산을 선호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짝 결속이 유인원의 친족 관계 범위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검토해보자. 커다란 영장류 집단에서 짝 결속은 혈연 관계, 특히 동기간, 이복 동기간, 아비를 비롯해 어쩌면 아비의 형제들까지 혈연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이다. 영장류 학자 베르나르 샤페는 이 일이 영장류는 전적으로는 아니라도 주로 어떤 개체가 어미주위를 맴도는지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친척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물론 어미는 착각할 수 없다. 젖을 주는 존재이므로 현생 대형 유인원들, 보통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를 일컬으며 소형 유인원에 속하는 긴팔 원숭이와 구분한다. 현생 대형 유인원들 사이에서는 친척을 확인하는 이 접근법이 그다지 쓸만한 친족관계를 빚어내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수컷 침팬지 한 마리를 생각해보자. 자라면서 그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형제 누이만 만날 것이다. 비록 이 가운데 다수는 사실 아비가 다른 이복 동기간이겠지만 말이다. 그가 만나는 모든 누이 또는 이복 누이는 머지않아 다른 집단으로 영원히 떠나서 다시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형제들은 나이가 들자마자 짐작컨대 수컷으로 성공하는 법도 배우기 시작하고, 다른 수컷들과 동맹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도 시작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다른 수컷들과 함께 있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수컷은 자기 형제들과 이복 동생들을 생애 후반에야 다시 보겠지만 나이가 비슷하지 않는 한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할머니도 찾을 수 없는데, 외할머니는 다른 집단에 살고 친할머니나 북의 친척들은 자기 아비가 누구인지도 판단할 길이 막막해서 확인할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미와는 평생 친족으로 지내겠지만 어미는 또한 암컷이라 수컷으로 성공하는 법도 모르고 좋은 신부감도 아니기 때문에 어미에게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짝 결속을 하는 유인원 집단을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아비가 어미 주위를 맴돌기 때문에 어미 주위를 맴돈다라는 같은 규칙을 써서 어린 유인원은 10중 8구 아비를 확인할 수 있고, 아비는 자기 새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녀석이 진짜 내 새끼라는 확신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수컷은 이번에는 손위 형제와 합류해 아버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함으로써 수컷으로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처음 펼쳐지기 시작할 때 아비는 새끼들에게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 결과로 아비 주위를 맴돌면서 그의 보호 아래 그를 관찰함으로써 훗날 새끼들이 우위를 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비와의 유대를 통해 어린 수컷이 이번에는 북의 이복 형제 아비에게는 결속한 다른 짝도 있으니까 이복 형제와 아비의 형제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비도 자기 형제들 주위를 맴돌 테고 자신이 결속한 모든 짝이 낳은 새끼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아비의 어미는 자기 아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손자가 어딘지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어떤 암컷 주위를 맴돌며 어떤 꼬맹이를 참아주는지도 지켜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짝 결속은 소수의 흩어져 있는 친족 기반 관계를 가족 또는 친족 연결망을 더 닮은 어떤 것으로 변형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그림 16-1b의 화살표 L이 이를 가리킨다. 이 모든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암컷은 연구자들이 감춰진 배란 또는 배란 은폐라고 부르는 것을 진화하기 시작했다. 침팬지와 같은 많은 영장류에서는 암컷이 언제 성적으로 수용적이고 임신이 가능한지 암컷의 몸에서 때때로 엉덩이를 밝게 부풀리는 방법을 써서 알 수 있다. 이는 일단 수컷이 한 암컷 주위에서 충분히 오래 맴돌면 그 암컷의 주기를 알게 됨으로써 언제 다른 암컷을 찾으러 또는 수컷들 사이에서 동맹을 형성하러 떠나도 안전한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의 암컷은 언제든지 성상대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수컷은 자신의 짝이 언제 임신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배란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감춰짐으로써 수컷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자주 짝의 주위를 맴돌다가 번식에는 불필요한 성관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짝의 주위 맴돌기를 추가한 부산물로 수컷은 이미 주위를 맴돌고 있는 모든 새끼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사회적 학습은 그리고 나중에는 문화적 학습도 짝 결속과 친족 관계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한 사회적 학습자가 어미가 다양한 다른 개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지켜본다. 새끼는 이 다른 개체들을 향한 어미의 동작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어미의 느낌과 정서까지 모방한다. 만약 어미가 갓 낳은 젖먹이를 보살피고 먹이면 손이 눈이도 어미를 따라 젖먹이를 보살피고 먹여줄지도 모른다. 만약 어미가 아비를 친절하게 대하고 털을 골라주면 우리의 어린 학습자도 이 수컷을 더 긍정적으로 느낄 것이다. 최소한 딸들은 어미에게서 아비 주위를 맴도는 관행을 따라할 테고 그래서 수컷 형제와도 접촉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수컷은 일단 어미를 통해 자기 아비를 확인하고 나면 아비에게서 형제나 다른 새끼들과 어울리는 성향을 베낄 테고 따라서 자신의 삼촌과 형제, 이복 형제의 소재도 효과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문화적 학습이 더 정교해지면 어린 수컷은 아비에게서 동료를 향한 느낌도 베낄 테고 그래서 아비의 동맹 상대들도 접촉하게 될 것이다. 어미와 누이가 아비에게 투자와 보호를 받으면 아들도 이러한 투자 또는 보호 행위나 태도를 베낄 것이다.
그림 16-1B의 화살표 M이 이러한 효과를 포착한다. 사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연 선택이 문화적 학습을 개선하고 연마하기 시작하는 순간 학습자들은 개별적으로 더 성공한 명망가를 본보기로 자신의 문화적 믿음, 선호, 전략을 갱신할 것이다. 알고 있는 친족 연결망이 확장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이제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얻을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친족 관계에 의해 조성된 애착이 아니면 그저 사회적 관용만으로도 학습자로 하여금 나이와 지식이 더 많은 개체들 주위를 편하게 맴돌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나이 많은 개체들에게도 이제는 자신이 아는 것을 이 젊은 개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다시 말해 가르치고 문화적 전달에서 의사소통 단서를 이용한 해줄 의욕이 생긴다. 사회적 학습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 선택이 사회적 학습을 선호하는 강도도 커질 것이다. 사회적 학습이 더 유용한 배우기 쉬운 지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아이고, 50분 정도가 지났네요.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도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계속 책을 보니까 눈이 좀.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옳지. 쭉. 옳지. 이렇게 쭉. 쭉. 옳지. 정결아, 오늘은 떡볶이를 먹자.
졸음이 좀 왔는데 마사지를 좀 하고 나니까 졸음이 많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네,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돕기와 정보 분화, 짝결속과 사회적 학습에 대한 의존도 증가가 조합되면 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친족의 테두리도 넓어지고 대리 양육도 늘어날 것이다. 대리 양육이란 어미 이외의 개체가 새끼 돌보기를 돕는 상황을 가리킨다. 지금으로 치면 뭐 유치원 정도 되겠네요. 학교? 유치원 학교? 인간이 아닌 경우 친족이어서 도울 의욕이 있는 친척, 그리고 친척은 아니지만 강압적인 위협을 받고 있거나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체가 대리 부모에 포함된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로마 시대나 뭐 이런 때는 노예들이 부모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지요.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는 어느 자식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들,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양가의 부모, 조부모를 비롯해 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대리부모에 포함된다. 소규모 사회 8곳의 대리 양육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어머니가 직접적인 아이 돌보기를 절반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머지 50% 가운데 약 절반은 동기관과 조부모가 감당하고 아버지와 고모, 이모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이 나머지 4분의 1을 맡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유인원들은 직접적 돌보기의 거의 100%를 어미가 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수렵채집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젖먹이들의 10에서 15%를 고모, 이모와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다른 사람들이 담당하기도 한다. 짝결속은 곧 이전에는 친척임을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했을 많은 친척들이 이제 서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사회적 학습은 상승작용에 의해 딸이나 여동생처럼 어미를 모방하는 모든 개체가 그 젖먹이를 어미가 하듯이 돌볼 것임을 뜻한다. 아비의 입장에서 이러한 친족관계에 관해 안다는 것은 이미 어미와 어미의 새끼를 보호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수컷으로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아들은 자기 아비의 또는 나중에는 다른 수컷의 견습생이 되어 가족 구성원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보호하고 돌볼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림 16-1b에서 보이는 NQ 경로를 구성한다. 뭐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뭐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엄마 아버지들은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똑같네요. 사회적 학습의 증가는 또한 젊은 부모와 대리 부모가 이전 세대의 노하우를 재빨리 활용해 고기, 곤충, 경과, 물, 꿀과 땅속의 덩이줄기 따위의 귀중한 식량원을 찾아내고 끄집어냄으로써 아이의 길어진 발달 기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학습이 정교해진다는 것은 다양한 암컷에게 새끼가 있는 어미를 도울 의욕이 생긴다는 뜻이다.
경험이 적은 암컷이 젖먹이를 관찰하고 실제로 다루어 볼 기회를 얻음으로써 나중에 자신의 젖먹이를 돌보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암컷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어미도 그들이 주변에 머물러 배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사회적 학습이 선택적으로 되는 순간 더 성공한 명망 있는 어미는 학습자가 본보기로서 찾아다니며 공경의 한 형태로 아이를 돌봐줌에 따라 더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한편 할머니는 손자를 직접 주고 싶기도 하고 어미에게 돌보는 법을 보여주고 싶기도 할 것이다. 앞의 여러 장에서 언급했듯이 조부모는 경험과 지식을 방대하게 모아두었으므로 사회적 학습이 개선되어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문화적 유산을 자식과 손자에게 물려줄 수단이 생긴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조부모가 손주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짝 결속이 이러한 진화적인 문을 열어준다. 미숙한 소녀와 젊은 여성이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배울 만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포유류로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얻기 위해 인간이 얼마나 많이 문화적 학습에 의존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예컨대 인간의 어머니에게는 젖먹이가 젖꼭지를 깨물지 못하도록 젖먹이를 밀착시켜 젖을 제대로 먹이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 후 젖이 나오기 전에 가슴에서 분비되는 끈끈하고 노르스름한 액체를 버리고 싶어 한다. 이 귀중한 액체, 초유는 젖먹이의 면역계가 잘 돌아가도록 돕는 일을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생물학적 구실을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초유를 젖먹이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쉰젖으로 인식한다. 이게 초유군요. 다른 종들은 이처럼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진화에서 뒤로 갈수록 대리 양육은 사회 규범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하드잡족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 진화 인류학자 알리사 크리텐던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어느 여자아이는 어느 어머니의 아기 돌보는 일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구중을 들었다. 그 여자아이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아닌 어머니에게서 구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젖먹이를 도우라는 요구에 응할 때까지 다른 아이에게서도 따돌림을 받았다. 따라서 사회규범은 소규모 사회에서 관계가 멀거나 무관한 사람들이 직접적 아이 돌보기의 20에서 30%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적 학습과 대리 양육의 수렴은 남을 보살피기 위한 심리적 능력과 문화적 전달을 위한 심리적 능력 사이에서 상승 효과를 낳는다. 정신화 또는 마음의 이론에 의해 그리고 더 커다란 친사회성에 의해 두 능력이 모두 향상된다는 말이다. 대리부모는 돌보는 대상의 욕망, 믿음,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때 돌보기를 더 잘하게 될 테고 그러한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동기도 생기게 된다. 최근 영장류 14종에 걸쳐 실시한 실험적 연구는 대리 양육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종이 자기 집단의 짝을 돕는 데서도 더 주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입증한다.
대리부모처럼 문화적 학습자도 자기 본보기의 목적, 욕망, 믿음, 전략을 추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적 전달에 참여하는 대리부모이기도 한 선생들은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판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지도하고 싶어하는 성향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대리 양육을 더 철저하게 하는 종일수록 문화적으로 배울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사실일 것이다. 더 나은 문화적 학습 역량의 진화가 마음을 읽는 능력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친사회적 동기를 형성함으로써 양육과 대리 양육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1. 사회적 학습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2. 짝결속과 대리 양육의 등장이라는 두 요소의 조합은 성별 분업의 등장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분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것의 뿌리가 정보의 분화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화적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해서 어떤 개인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짝절속으로 맺어진 쌍은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 덩어리의 보완적 기술, 관행, 지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여성 수렵 채집이는 출산, 수유, 1차적 육아 덕분에 젖먹이 다루기, 젖먹이기, 젖대기, 먹거리 준비와 가공을 비롯해 지속적인 열량 공급을 보장하는 모든 섭식 기술에 관해 배우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남성은 도구 만들기, 방어, 무기, 사냥, 추적에 관한 노하우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정보의 분화는 많은 소규모 사회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인류학자 프랭크 말로위는 하드자족 사이에서 청소년 3명과 함께 보통은 여자들이 캐는 덩이줄기를 캐러 갔던 때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세 사람은 덩이줄기를 캔 다음 프랭크와 함께 그것을 날로 먹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두 탈이 났다. 그 소년들은 덩이줄기를 잘못 보았거나 특정한 덩이줄기는 먼저 익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다. 이는 하드자 쪽 여자들이 그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비슷하게 피지 남자들은 임신기와 수유기에 여자들과 젖먹이를 시구아테라 중독에서 보호해주는 물고기 금기들을 하나도 모르고 나처럼 남성인 동료 교수들은 대개 초유에 관해 모른다. 우리의 사회적 학습에 편향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처음에는 이러한 특수화를 더 성공한 남성과 더 성공한 여성 가운데 한쪽만 주목하고 본받음으로써 사장에서 논의했던 동성 편향을 통해 얻으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유전자 공진화는 결국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내용 편향을 부여함으로써 구별되는 주제에 관한 학습에 많든 적든 다르게 관심을 두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예컨대 소녀는 젖먹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성향이 있는 반면 소녀는 발사체에 더 흥미를 갖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듯이 6에서 9개월 된 젖먹이들도 동성의 본보기가 풍선에 가하는 부드러운 추진 동작을 보여주었을 때 남아가 여아보다 쉽사리 모방한다. 그래요. 자, 부족의 탄생 몇 장 안 남았습니다. 16장도. 부족의 탄생. 짝결속은 또한 서로 다른 집단을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문화적 정보의 흐름을 열고 집단 두뇌를 확장시켜 도구 모음의 크기와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짝 결속이 여성과 그들의 남자 형제, 아버지, 사촌 사이에 지속되는 관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짝을 찾기 시작할 때 고향 집단을 떠나는 여성들은 많은 경우 가까운 집단에 안착할 것이다. 10장에서 보았듯이 침팬지 무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적대적이다. 그처럼 지속적인 적대 관계는 집단들 사이에서 문화적 노하우의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그것이 집단 두뇌의 크기를 제한해서 적응적인 문화적 진화를 저해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짝 결속을 한 두 집단이 서로 마주치면 남매 또는 부녀가 서로를 알아볼 테고 이 우호 관계가 그러한 집단 간 마주침의 긴장을 늦출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누이와 딸이 어느 남성과 짝 결석을 맺고 자녀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자신들의 조카와 손자뿐만 아니라 이 조카와 손주의 아버지, 다시 말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죽이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사돈댁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돈댁들을 하고 뭐 척질 일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 그렇게 적대적으로 될 일이 결혼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효과가 원시 시대부터 발생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연결이 집단들로 하여금 더 편하게 서로 섞이도록 해줌으로써 어쩌면 물 웅덩이나 과일나무 숲 같은 것을 공유하게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면 발전이 더 빨라지겠죠. 관행, 도구, 기법이 가족관계가 만들어준 사회적 통로를 통해 집단들 사이에서 흐를 수 있다. 새롭게 확정된 이 연결망은 도구, 기술, 관행, 노하우 목록의 크기와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는 세상의 문화적 복잡성이 더 커질 테고 이는 배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큰 뇌가 들인 비용을 쉽사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훗날 우리 조상들이 행동 양식을 규정하고 확장하며 보강하는 사회 규범의 묶음을 획득하는 순간 짝 결속은 결혼으로 아버지는 아빠들로 탈바꿈한다. 문화적 진화는 심지어 아들과 어머니의 남자 형제 관계도 반복해서 강화해 왔고 인류학자들은 이를 수권제라고 부른다. 수권제는 흔히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연결을 돕는 특수한 관계다. 조카들은 외삼촌을 방문하고 선물을 받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울 특권을 누린다. 앞에서 말한 요점 하나를 강조하자면 이러한 관계들은 영장류 친족 심리의 기본적인 측면을 기저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동시에 공동체라는 제3자에 의해 감시되며 집행된다는 게 바로 사회 규범이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사회 규범이 탄생했다 이런 뜻이겠군요. 노하우 경로와 교체함으로써 사회성 보육 경로는 누비콘 강을 건너는 데 여러 방식으로 기여한다. 첫째, 짝 결속과 사회적 학습의 조합이 친족 관계 연결망을 확장함으로써
남에게서 배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새로이 찾은 친척들에게서 대리 양육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친족의 유대가 사회적 관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남에게서 배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도구와 노하우 집적체의 문화적 진화를 부채질한다. 그 집적체는 점점 크고 복잡해져서 개인들로 하여금 남에게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런 상황은 결국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가르침으로 가는 문을 연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신의 친척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투자할 다양한 의욕을 가진 노련한 개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친족 연결망은 가치 있는 노하우, 기량 또는 먹거리 추출 기법을 숨기지 않을 테고 많은 경우 쉽게 숨길 수도 없을 것이다. 둘째, 새롭게 유대를 형성한 친척들 빚 젖먹이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제공하는 보살핌과 투자가 어머니에게는 더 빨리 다시 임신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자식에게는 갈수록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행, 도구, 기법, 전문 지식의 덩어리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한다. 그 결과로 뇌가 커질 테고 그 뇌에 관찰, 놀이, 연습을 통해 모으고 연마한 노하우를 채우는 데 필요한 아동기도 길어질 것이다. 그 길을 더 따라가면 문화적 진화가 사회 규범의 틀을 찢고 의례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동원해서 커다란 개체군을 가로질러 집단과 개인을 연결하는 확장된 연결망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왜 현생 유인원은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문화적 축적에서 집단 크기, 사회적 상호작용, 짝 결속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면 왜 현생 유인원들은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체제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은 적이 없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고릴라는 짝 결속을 하기는 하지만 수컷 한 마리와 암컷 여러 마리로 이루어진 한 가족 집단 안에서 살아간다. 이 집단은 너무 작아서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비슷하게 오랑우탄은 고독을 즐겨서 짝교속을 하지 않는데 이는 어린 오랑우탄이 자라는 동안 본보기가 어미뿐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사회적 학습을 위해 다른 개체에게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다면 문화적 노하우의 뭉치가 발생하기는 매우 힘들다. 침팬지는 더 집단 지향적이지만 뭉치고 흩어지는 사회 조직 형태를 갖고 있고 이는 아직까지 어린 침팬지가 주로 어미 주위를 맴돈다는 뜻이다. 젖먹이와 어린 침팬지가 어떻게 막대를 도구로 써서 개미나 신개미를 낚을 줄 알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어린 침팬지가 본보기로 접근할 수 있는 개체는 90%의 경우 실제로 어미뿐이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 침팬지들도 다른 개체를 지켜볼 테지만 그 개체도 대개는 더 나이든 암컷 친척일 것이다. 따라서 루비콘 강을 가로질러 내가 걸쳐놓은 좁은 다리는 땅에서 거주하는 어느 큰 유인원이 포식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더 커다란 집단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최소한 일부 구성원이 암수 모두 짝 결속을 하려는 진화적 의욕을 가질 때만 비로소 개통된다. 그렇군요. 이 장을 요약해보자. 왜 우리 계통은 루비콘 강을 건넜고 그토록 많은 다른 종은 그런 적이 없는지를 설명하는 열쇠는 우리가 시동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남에게서 배우는데 의존하게끔 조정된 더 큰 뇌는 저 밖에 있는 남자들의 마음속에 배울 것이 이미 많이 들어있지 않은 한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문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개별 학습 능력을 갖춘 생명체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고, 먼저 뇌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배울 가능성이 있는 노하우의 양을 늘리는 쪽을 선호할 만한 조건을 떠올려 본다. 육상 생활은 더 나은 개별 학습의 기회와 더 많은 사회적 학습의 확률을 제공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는다. 포식은 영장류가 보호를 위해 더 큰 집단 속에서 살도록 강제함으로써 집단의 크기와 상호 연결성을 증가시킨다. 이로써 육상생활과 포식은 둘 다 집단의 문화적 목록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어느 종이 문턱을 넘도록 떠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에도 더 많은 문화적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뇌를 확장하는 일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성장하는 데에도 생존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새끼에게 투자하는 일이 어미에게 부과하는 높은 비용 말이다. 성장하는 데에도 생존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새끼에게 투자하는 일이 어미에게 부과하는 높은 비용 말이다. 이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어미에게 이득이 될지 몰라도 기근이나 가뭄, 홍수가 닥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멸종을 야기할 수도 있다. 포식에 의해 만들어진 더 커다란 사회적 학습자 집단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짝 결속 전략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친족 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늘고 대리 양육이 증가한다. 친척을 비롯한 다른 개체의 대리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많아진 덕분에 문화적 노하우가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어미의 비용은 장단기 양면에서 낮아진다. 덕분에 어미는 자식을 더 자주 낳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뇌의 대규모 확장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더 큰 뇌는 문화적 학습 능력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선택된다. 예,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예, 유용하네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장이 남았는데요. 문화적 진화가 만들어낸 신종 동물. 이게 인간이란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 이거를 잠시 쉬었다가 저는 이제 어제 보던 영화를 마저 보고 그걸 다 보고 나서 오늘 이 책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죠. 감사합니다.